아니요, 아니요. 잠깐만요. 저분들 지금 고기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인도 재벌 부부와 시장에 온 태중그룹 김 회장은 100억짜리 계약을 앞두고 통역관이 없어 난처하던 그때 시장에서 강냉이를 팔던 소녀가 소리쳤습니다. 절대 안 된대요. 음식에 고기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된대요. 김 회장은 소녀의 유창한 인도어에 놀라 묻습니다. 꼬마야, 너 인도어를 할 줄 아는 거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만 믿으세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좁은 지하 월세방 철문을 누군가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쾅, 쾅, 쾅. 발로 차는 듯한 소리가 얇은 철문을 타고 방 안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윤미선 씨, 거기 있는 거 알아요. 문 열어요. 주인집 아줌마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윤미선은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39살, 아직 젊은 나이였지만 그녀는 허리 아래를 전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5년 전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후 그녀는 단 한 번도 제 발로 서본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 제가 나갈게요. 옆방에서 자고 있던 14살 딸 지수가 후다닥 뛰어나왔습니다. 작은 체구에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지만 눈만은 맑고 또렷했습니다. 지수는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주인집 아줌마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얼굴 가득 불만이 묻어났습니다. 밀린 월세 석 달치 90만 원. 오늘 당장 내놔요. 아줌마의 목소리는 이른 새벽 골목길에 메아리 쳤습니다. 지수는 황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줌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일주일만요, 네. 제발이요. 14살 아이의 간절한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집 아줌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일주일? 지난달에도 그랬잖아. 다리도 못 쓰는 주제에 애만 달랑 하나 키우면 뭐해? 거지들. 독한 말이 쏟아졌습니다. 안에서 이 소리를 듣고 있던 윤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고 싶었습니다. 달려나가 딸을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다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줌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며칠만 기다려 주십시오. 72살 할아버지 한철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허리가 구부정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주인집 아줌마 앞에서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흰 머리가 앞으로 떨어졌습니다. 에이, 참. 일주일, 딱 일주일이에요. 그때까지 돈 없으면 짐 다 버릴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주인집 아줌마는 쾅 하고 철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 그녀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지수는 후우하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자 엄마가 침대에서 목 놓아 울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윤미선은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엄마가 쓸모없어서 엄마 때문에 네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엄마 아니에요. 지수는 엄마 곁으로 달려가 손을 꼭 잡았습니다. 14살 소녀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매일 리어카를 끌고 강냉이를 팔아서 생긴 굳은 살이 손바닥 가득했습니다. 엄마는 최고예요. 제가 강냉이 더 많이 팔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엄마는 그런 딸이 더 미안했습니다. 할아버지, 시장 갈 준비해요. 지수는 재빨리 낡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묵묵히 외투를 걸쳤습니다.
두 사람은 집 앞에 세워둔 낡은 리어카로 향했습니다. 리어카 손잡이는 녹이 슬어 붉은색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지수야, 이거 좀 도와줘. 할아버지가 커다란 찜통을 들었습니다. 지수는 양손으로 찜통 아래를 받쳐들었습니다. 뜨거웠지만 참았습니다. 리어카에 찜통을 싣고 그 위에 낡은 보자기를 덮었습니다. 김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꼼꼼하게 덮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리어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지수도 함께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출발. 두 사람은 리어카를 끌고 어두운 골목길을 빠져나왔습니다. 덜컹, 덜컹. 바퀴가 돌 때마다 소리가 났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지수는 입김을 호호 불었습니다. 90만 원. 어떻게 모으지? 지수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하루에 강냉이를 많이 팔아봐야 5만 원 정도였습니다. 일주일이면 35만 원? 아니, 날씨가 좋으면 6만 원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90만 원은 너무 컸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할 수 있어. 엄마 웃는 모습 보고 싶어? 엄마한테 좋은 소식 전하고 싶어?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리어카를 끄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런 손녀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함께 리어카를 끌었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전통시장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이제 곧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14살 소녀의 고단한 하루가 또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전통시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막 떠오를 무렵이었습니다. 시장은 벌써 활기가 넘쳤습니다. 채소가게 아줌마들이 큰 소리로 손님을 불렀고 생선가게에서는 얼음 깨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지수와 할아버지는 리어카를 끌고 시장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 자리를 잡던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상인들이 힐끗힐끗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또 왔네, 거지애. 쯧쯧, 저 할아버지 불쌍해. 쓸모없는 며느리 때문에 저 고생이지. 지수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못 들은 척 리어카를 끌었습니다. 굽은 허리가 더 굽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겨우 자리를 잡았습니다. 강냉이 사세요. 달고 맛있는 강냉이에요. 지수의 맑은 목소리가 시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아직 강냉이 한 개도 팔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떡볶이 장사를 하는 50대 아줌마가 다가왔습니다. 야, 너희 자리 좀 비켜봐. 여기 내 자리야.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여기 원래 저희가 쓰던 자리인데요. 뭐? 이 건방진 게. 떡볶이 아줌마는 갑자기 발을 들어 리어카를 걷어찼습니다. 쿵. 리어카가 흔들렸습니다. 그 바람에 찜통이 기울어졌습니다. 강냉이 몇 개가 바닥으로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어머, 미안하네. 그런데 여긴 진짜 내 자리니까 비켜. 아줌마는 비웃으며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지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얼른 무릎을 꿇고 바닥에 떨어진 강냉이를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주울게요. 할아버지도 허리를 굽혀 강냉이를 주었습니다. 72살 노인의 허리는 더 이상 굽혀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손주를 위해 참고 주었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지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인도 사람으로 보이는 부부였습니다. 남자는 50대 후반쯤 되어 보였고 여자도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남자가 강냉이를 가리키며 영어로 물었습니다.
지수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엄마가 가르쳐준 말이 떠올랐습니다. 예. 지수가 유창한 인도어로 인사했습니다. 관광객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인도어를 하시네요? 남자가 반가워하며 인도어로 물었습니다. 네, 조금요. 강냉이라고 부르죠. 아주 달고 맛있어요. 지수는 또박또박 인도어로 설명했습니다. 엄마가 침대에 누워 가르쳐준 문장들이 술술 나왔습니다. 우와, 정말 잘하시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여자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엄마가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요? 어머니가 대단하신 분이네요. 그럼 이거 5개 주세요. 관광객 부부는 강냉이 5개를 샀습니다. 10,000원을 건넸습니다. 지수는 얼떨떨하게 돈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지수가 인도어로 인사했습니다. 부부는 웃으며 손을 흔들고 갔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머, 저 애가 외국어를 해? 어디서 배웠대? 신기하네. 지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가르쳐 준 거 써먹었어요. 강냉이 5개나 팔았어요. 지수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우리 지수 잘했어.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훌륭한 통역사였는데. 할아버지의 눈에 아련한 빛이 스쳤습니다. 5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며느리 윤미선은 서울 시내 고급 호텔에서 일했습니다. 국제회의가 열리면 꼭 불려가는 통역사였죠. 인도어를 완벽하게 구사했습니다. 인도 회사 사장들이 한국에 오면 미선을 찾았습니다. 통역사님이 최고예요. 이분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게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수입도 좋았습니다. 가족이 넉넉하게 살았습니다. 남편과 어린 지수와 함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끔찍한 날이 왔습니다. 5년 전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퇴근길에 남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뒷자리에는 9살 지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반대편에서 술 취한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왔습니다. 쾅!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차가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지수야, 지수 어디 있어? 미선이 정신을 차렸을 때 남편은 이미 숨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뒷좌석 지수는 다행히 가벼운 상처만 입었습니다. 하지만 미선 자신은 허리 아래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 다리가 왜 안 움직여요?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척추 손상이 심합니다. 하반신 마비입니다. 걷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미선의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자신은 다시는 걸을 수 없게 됐습니다. 통역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쓸모없는 며느리가 됐어요. 미선은 시아버지 앞에서 매일 울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며느리를 다독였습니다. 아니야, 미선아.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 함께 이겨내자. 할아버지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점심때가 다 됐습니다. 강냉이를 10개 더 팔았습니다. 오늘 벌이는 5만 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5만 원이요. 오늘 많이 팔았어요. 지수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90만 원. 일주일 안에 어떻게 모으지? 아직 갈 길이 너무 멀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한 고층 빌딩이었습니다. 태준섬유 본사 건물 15층에 위치한 회의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넓은 회의 테이블 주위로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상석에는 65살의 김태준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흰 머리가 반쯤 섞인 머리, 깊게 파인 주름살. 40년을 회사와 함께 살아온 얼굴이었습니다. 지금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회장님, 재무이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손에 든 서류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현재 회사 현금 보유액이 20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번 달 말까지 결제해야 할 어음이 120억 원입니다. 회의실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럼 100억 원이 부족하다는 말이지요? 네, 회장님. 그렇습니다. 또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40년입니다. 20대 중반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작은 섬유 공장 하나로 시작해서 지금은 직원이 300명이 넘는 회사가 됐습니다. 그 모든 세월이 무너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회의실 한쪽에 앉아 있던 35살의 젊은 남자가 말했습니다. 오민준, 김 회장의 조카였습니다. 전무이사 직함을 달고 있었지만 그의 태도는 가벼웠습니다. 이참에 회사 정리하고 부동산이나 파시죠. 요즘 강남 땅값 좋던데요. 민주는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남의 일처럼 말했습니다. 김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정리? 자네가 지금 뭐라고 했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40년 일궈온 회사를 정리하라고요? 300가족이 먹고 사는 회사를 접으라고요? 민주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에이, 외삼촌. 요즘 젊은 사람들 이런 옷 안 입잖아요. 다 외국산 사 입지. 사업 접을 때도 됐죠. 김 회장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동생의 아들이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자신에게 유일한 혈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무이사 자리까지 줬건만 이렇게 무책임할 줄이야. 민준 전무는 입 다물게. 김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준은 입을 삐죽거렸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비서실장 최성철이 급히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의 마른 체구 남자였습니다. 회장님, 중요한 연락이 왔습니다. 최 비서실장은 숨을 헐떡였습니다. 인도의 라제시 회장님께서 연락 주셨습니다. 김 회장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라제시 회장이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한국 섬유기술에 관심이 많으시답니다. 대량 계약 의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임원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라제시 회장님이라면 인도 3대 섬유회사 사장님 아닙니까? 재무이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인도에서 가장 큰 회사 중 하나죠. 김 회장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였습니다. 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계약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최 비서실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최소 10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계약이 성사되면 회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재무이사가 외쳤습니다. 회의실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김 회장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라제시 회장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이번 일요일에 부인과 함께 한국을 방문하신답니다. 일요일, 김 회장은 생각했습니다. 사흘 후였습니다. 최고의 통역사를 섭외하게. 박영수 선생님, 20년 경력 베테랑이시잖아요. 꼭 모셔오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최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김 회장은 임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실패하면 회사는 끝입니다.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들이 일제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민준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젠장, 회사가 살아나면 내 계획이 틀어지는데. 민준은 회의실을 나와 복도 끝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그의 부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1살의 오태식, 태준섬유 부회장 직함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아내 김선희가 서 있었습니다. 58살 화장을 진하게 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들아, 회의 어땠어? 김선희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인도 회사랑 계약한대요. 100억 원짜리. 민준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뭐, 100억? 김선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회사가 살아나잖아. 그러면 안 되는데. 왜 안 되는 건데? 아들아, 회사가 망해야 내 아버지가 회장 자리 차지할 수 있잖아. 김선희는 주위를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네가 회장이 되는 거야. 그게 우리 계획이었잖아. 오태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께서 자식이 없으시니 결국 우리 아들한테 오는 거야. 민준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성사되면 회사가 안정될 텐데요. 그러니까 막아야지. 김선희가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방법을 찾아봐. 어떻게든 계약이 안 되게 해. 민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세 사람은 복도 구석에서 고개를 맞대고 속삭였습니다. 그들의 그림자가 차갑게 벽에 드리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지수와 할아버지는 지하 월세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리어카를 끌어 어깨가 묵직했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손에는 5만 원이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좁은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침대에 누워 계시던 엄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수야, 왔구나. 오늘 많이 힘들었지? 엄마 윤미선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지수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오늘 5만 원 벌었어요. 지수가 돈을 엄마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구겨진 10,000원짜리 지폐 5장이었습니다. 윤미선은 그 돈을 만지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생했어, 우리 딸. 정말 고생 많았어. 엄마, 걱정 마세요. 90만 원 꼭 모을 거예요. 지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지수야, 엄마가 건강했으면, 엄마가 다시 통역 일할 수 있으면. 엄마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5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고급 호텔 회의장에서 당당히 통역하던 모습. 인도 회사 사장들이 자신을 찾던 그때. 한 달에 300만 원도 넘게 벌었던 그때. 지금은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아버님과 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엄마는 쓸모없어. 엄마 때문에 우리 지수가. 아니에요. 지수가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오늘요, 엄마가 가르쳐준 인도어 써먹었어요. 지수는 오늘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인도 관광객을 만난 일, 인도어로 강냉이를 설명한 일, 강냉이 5개를 판 일. 엄마가 가르쳐준 덕분이에요. 엄마는 최고예요. 윤미선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우리 지수가 인도어를 썼어? 네. 엄마가 침대에서 가르쳐준 거 하나도 안 잊어버렸어요. 부엌에서 할아버지가 불렀습니다. 지수야, 미선아, 밥 먹자. 할아버지는 작은 가스레인지에 라면을 끓였습니다. 냄비 하나에 라면 1개를 끓였습니다. 계란 하나를 풀어 넣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수는 엄마를 부축해 침대에 앉혔습니다.
할아버지가 작은 밥상을 가져왔습니다. 라면 한 그릇, 김치 몇 조각, 물 한 컵. 그게 저녁 식사의 전부였습니다. 자, 먹자. 할아버지가 라면을 3개의 작은 그릇에 나눴습니다. 국물도 조금씩 나눠 담았습니다. 계란은 지수 그릇에 넣어줬습니다. 할아버지도 드세요. 지수가 계란을 할아버지 그릇으로 옮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 먹어. 할아버지는 배불러. 3사람은 작은 밥상에 둘러앉아 라면을 먹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엄마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지수야. 네, 엄마. 너는 꼭 공부 많이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렴. 엄마처럼 되지 말고.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지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최고예요. 저도 엄마처럼 통역사가 될 거예요. 엄마처럼 멋진 통역사요. 윤미선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자 할아버지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지수는 엄마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이불을 덮어드리고 베개를 고쳐드렸습니다. 엄마, 인도어로 사랑해요가 뭐였죠? 다시 가르쳐 주세요. 지수가 작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연필도 함께 들었습니다. 엄마는 침대에 누운 채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게 사랑해요라는 뜻이야. 지수는 공책에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한글로 발음을 적었습니다. 이건 당신을 도와드리고 싶어요라는 뜻이고, 네, 엄마. 이건 감사합니다. 지수가 따라했습니다. 엄마는 미소 지으며 딸의 발음을 고쳐줬습니다. 혀를 위로 말아서 발음해봐. 그래, 잘했어. 1시간 동안 엄마와 딸은 인도어 공부를 했습니다. 침대에 누운 엄마가 선생님이었고 바닥에 앉은 딸이 학생이었습니다. 좁은 지하방이 교실이 되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공부를 마쳤습니다. 지수는 공책을 덮었습니다. 엄마, 내일도 가르쳐 주세요. 그래, 우리 딸.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지만.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최고의 선생님이에요. 지수는 엄마에게 뽀뽀했습니다. 엄마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잘 자, 우리 딸. 엄마도 잘 자요. 창밖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지수는 오늘 번 5만 원을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90만 원을 모아야 합니다. 5만 원씩 일주일이면 35만 원. 아직 한참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지? 지수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포기하면 안 돼. 엄마를 위해서라도. 지수는 침대에 누워 계신 엄마를 떠올렸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엄마. 화장실도 혼자 못 가는 엄마. 하지만 그런 몸으로도 딸에게 인도어를 가르쳐 주는 엄마. 엄마, 제가 꼭 엄마 치료비 벌게요. 엄마 다시 걷게 해드릴게요. 지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꼭 해낼 거야. 엄마를 위해서라도 꼭. 밤은 깊어갔습니다. 좁은 지하 월세방에 조용히 어둠이 내렸습니다. 내일이면 또 새벽이 올 것입니다. 리어카를 끌고 시장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수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있었으니까요. 할아버지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일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강남의 고급 주택가 김태준 회장의 집이었습니다. 넓은 안방에서 김 회장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오늘이 회사의 운명을 결정짓는 날이었으니까요. 김 회장은
옷장에서 가장 좋은 양복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양복에 흰 셔츠를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천천히 넥타이를 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여러 번 풀었다가 다시 맸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야. 꼭 성공해야 해.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흰 머리가 많이 섞인 머리, 깊게 파인 주름살. 65해를 살아온 얼굴이었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운전기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차 준비 다 됐습니다. 고급 승용차 준비했나? 네, 회장님. 제일 좋은 차로 준비했습니다.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손님은 정말 중요한 분이야. 극진히 모셔야 해. 알겠나? 네, 회장님. 걱정 마십시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김 회장은 계속 시계를 봤습니다. 라제시 회장 부부가 탄 비행기는 오전 10시에 도착 예정이었습니다. 절대 늦으면 안 됐습니다. 인천공항 도착장에 도착했을 때는 9시 40분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도착장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손에는 환영 피켓을 들었습니다. 라제시 회장님 환영합니다라고 한글과 영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10시 10분, 드디어 라제시 회장 부부가 나왔습니다. 58살쯤 되어 보이는 인도 남자와 그보다 조금 젊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인도 전통 의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 길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 회장은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라제시 회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김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라제시 회장 부인 프리아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에 오니까 정말 기대가 되네요. 김 회장은 두 사람을 고급 승용차로 안내했습니다. 까만색 고급 승용차였습니다. 차문을 직접 열어드렸습니다. 조심해서 타십시오. 차는 천천히 시내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전통시장 근처에 있는 5성급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김 회장이 1년 전부터 단골로 다니던 곳이었습니다. 1시간 후 한정식 집에 도착했습니다. 궁중한 정식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주인장이 직접 나와서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 최상의 음식 준비했습니다. 고맙네. 오늘 손님이 아주 중요한 분이야. 룸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넓은 방에 커다란 한식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전통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통역사 박영수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2살의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통역사였습니다. 회장님, 준비 완료했습니다. 고맙네, 박 선생.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곧이어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복, 갈비찜, 구절판. 한 상 가득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박 통역사가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전복이라고 합니다. 바다에서 나는 귀한 음식이죠. 라제시 부부는 신기한 듯 음식을 바라봤습니다.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김 회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계약 이야기를. 김 회장이 말을 꺼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박 통역사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한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박 선생님, 무슨 일이십니까? 김 회장이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 통역사는 대답도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쿵, 큰 소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해? 김 회장은 당황해서 손을 떨었습니다. 라제시 부부도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빨리 119 부르세요. 주인장이 소리쳤습니다. 종업원이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김 회장은 박 통역사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 선생은 가슴을 움켜쥔 채 신음했습니다. 심장마비 증상이었습니다. 5분 후 119 구급대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비켜주세요. 구급대원들이 박 통역사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심장 박동을 재는 기계를 붙였습니다. 심장마비 증상입니다. 빨리 병원 가야 합니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떠났습니다. 삐뽀삐뽀 요란한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룸안은 조용해졌습니다. 김 회장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식은땀이 이마에 흘렀습니다. 어떻게 하지? 통역사가 없으면. 김 회장은 급히 비서실장 최성철에게 전화했습니다. 최 실장, 큰일 났네. 박 통역사가 쓰러졌어. 네, 그게 무슨. 다른 통역사 당장 구해. 빨리.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은 최 실장은 부랴부랴 전화를 돌렸습니다. 아는 통역사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명, 2명, 3명, 10명이 넘게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통화 중이거나 받지 않았습니다. 일요일이었습니다. 모두들 쉬는 날이었습니다. 10분 후 최 실장이 다시 전화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일요일이라 아무도 연락이 안 됩니다. 김 회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든 핸드폰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하지? 바로 그때 라제시 회장이 김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 회장님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시죠. 라제시 회장의 영어로 떠듬떠듬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제시 회장님. 이런 일이. 김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40년 사업을 하며 이렇게 당황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 회장님, 라제시 회장이 말했습니다.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무엇이든. 김 회장은 간절한 눈빛으로 라제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한국 서민들이 사는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 라제시 부인 프리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전통시장에 가보고 싶어요. 진짜 한국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봐야 한국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라제시 회장이 덧붙였습니다. 사업은 신뢰가 중요합니다. 저는 한국을 믿고 계약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진짜 한국을 봐야 합니다. 김 회장은 당황했습니다. 통역도 없이 시장을? 어떻게?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김 회장은 라제시 부부를 정중히 고급 승용차로 안내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는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김 회장이 직접 뒷좌석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조심해서 타십시오. 라제시 회장이 먼저 탔고 부인 프리아가 그 옆에 앉았습니다. 운전기사에게 김 회장은 작은 목소리로 신신당부했습니다. 천천히 운전하게. 절대 급브레이크 밟지 말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차는 천천히 전통시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김 회장은 간단한 영어로 설명하려 했지만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는 곳, 트레디셔널 마켓, 코리안 마켓. 학교 다닐 때 배운 영어가 전부였습니다. 단어를 겨우 꺼내며 설명했지만 제대로 전달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김 회장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15분 후 전통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일요일 오후라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채소 파는 아줌마들이 큰 소리로 손님을 불렀고 생선 굽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떡볶이 끓는 냄새, 튀김기름 냄새가 뒤섞였습니다. 김 회장은 먼저 차에서 내려
라제시 부부의 차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천천히 내리십시오. 두 사람을 부축하듯 시장 입구로 안내했습니다. 시장 바닥은 고르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물기도 있었고 채소 조각들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라제시 회장이 빨간 떡볶이를 보고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건 무엇입니까? 김 회장은 당황했습니다. 단어를 더듬거렸지만 라제시 회장은 잘 알아듣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프리아 부인이 과일 가게를 가리켰습니다. 저 과일은요? 그리고 저건. 김 회장은 배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예, 이건 한국 전통 강냉이에요. 아주 달고 맛있어요. 유창한 인도어가 들려왔습니다. 김 회장과 라제시 부부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낡은 리어카 앞에 어린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14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낡은 티셔츠와 바지를 입었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갈색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만은 맑고 반짝였습니다. 소녀는 인도 관광객 2명에게 강냉이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발음이 정확했습니다. 억양도 자연스러웠습니다. 라제시 회장이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저 아이, 인도어를 완벽하게 하네요. 김 회장의 심장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습니다. 김 회장은 소녀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구두굽이 시장 바닥을 찍으며 딱딱딱 소리를 냈습니다. 애야, 애야.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네, 저요? 김 회장은 지수 앞에 서서 급하게 물었습니다. 혹시 인도 말할 줄 아니? 지수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가 가르쳐 주셔서요. 김 회장은 지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른 손이었습니다. 굳은 살이 손바닥에 박혀 있었습니다. 제발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저 어른들 통역 좀 해줄 수 있니? 저는 그냥 엄마한테 조금 배운 거라서 어려운 건 못해요. 지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바로 그때 할아버지 한철수가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김 회장은 상황을 급히 설명했습니다. 저 인도 분들과 중요한 일이 있는데 통역사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이 아이가 유일한 희망입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손녀에게 말했습니다. 지수야, 도와드려라. 급하신가 보다. 하지만 할아버지, 저 어려운 말은 괜찮아. 네가 할 수 있어. 지수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김 회장은 지수를 라제시 부부에게 데려갔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라제시 회장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 인도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프리아 부인도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 귀여운 친구네요. 그렇게 시장 구경이 시작됐습니다. 라제시 회장이 비빔밥 가게를 가리켰습니다. 저 음식은 뭐죠? 지수가 또박또박 설명했습니다. 비빔밥이에요. 고기가 안 들어간 음식을 먹고 싶어요. 고기 없는 걸로요, 꼭이요. 한번 먹어볼까요? 지수가 비빔밥 가게 아줌마에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비빔밥 3개만 주세요. 라제시 부부가 비빔밥을 맛봤습니다. 우와, 정말 맛있네요.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김밥도 먹어보고 붕어빵도 사서 먹었습니다. 1시간 동안 시장을 돌았습니다. 지수는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한복 가게에 들렀을 때 프리아 부인이 물었습니다. 이 옷은 뭐예요? 한복이라고 합니다. 한국 전통 의상이에요. 결혼식이나 명절에 입어요. 라제시 부부는 계속 감탄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똑똑하네요. 이름이 뭐예요?
한지수입니다. 지수, 당신은 훌륭한 통역사예요. 어머니가 대단한 분이시겠어요. 지수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엄마는 옛날에 통역사셨는데 지금은 아파서 누워 계세요. 프리야, 부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 이렇게 어린 나이에 라제시 회장이 김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한정식 집으로 가서 계약 이야기합시다. 지수도 함께 가죠. 한정식 집 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수는 처음 보는 고급스러운 공간에 긴장했습니다. 넓은 방, 비싼 그림, 커다란 테이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본격적인 계약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김 회장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40년 전통의 섬유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한마디 한마디 신중하게 인도어로 전달했습니다. 라제시 회장이 물었습니다. 계약 규모는 어느 정도를 생각하시나요? 100억 원 규모를 제안합니다. 2시간 동안 회의가 계속됐습니다. 지수는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참았습니다. 목이 말랐지만 참았습니다. 엄마가 가르쳐준 모든 것을 떠올리며 정성껏 통역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라제시 회장이 김 회장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좋습니다. 계약하겠습니다. 이 소녀 덕분에 한국을 진심으로 이해했습니다. 김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65해를 살며 사람들 앞에서 운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40년 회사가 살아났습니다. 14살 소녀 덕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김 회장은 지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수는 2시간 동안 서서 통역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지수야, 정말 고마워. 네가 우리 회사를 살렸어. 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지수야, 집 주소 좀 알려줄 수 있겠니? 내일 꼭 찾아뵙고 싶어. 엄마께 인사드리고 싶어. 지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좁은 지하 월세방 주소를 말하기가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는 작은 목소리로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다음 날 저녁 김 회장의 고급 승용차가 좁은 골목에 섰습니다. 검은색 승용차는 초라한 골목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신기한 듯 쳐다봤습니다. 김 회장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찾았습니다. 가파른 계단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벽에는 물이 스며들어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좁은 철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누구세요? 안에서 윤미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 지수가 도와준 김태준이라고 합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수가 놀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김 회장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정말 좁았습니다. 4평 정도밖에 안 되어 보였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침대에는 윤미선이 누워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제 지수가 정말 큰 도움을 줬습니다.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윤미선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좁고 누추해서. 아닙니다. 김 회장은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통역사가 쓰러진 일, 지수가 완벽하게 통역한 일, 100억 원짜리 계약이 성사된 일. 윤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지수가 그런 큰일을. 김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제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윤미선이 김 회장을 쳐다봤습니다. 김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평생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결혼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조카를 후계자로 생각했는데 목소리가 씁쓸했습니다. 지수를 제 집으로 데려가 키우고 싶습니다. 윤미선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그게 무슨 좋은 환경에서 공부시키고 나중에는 제 회사 후계자로 키우고 싶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수도 할아버지도 말을 잃었습니다. 회장님, 저희 지수는 그런 큰 그릇이 아닙니다. 윤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닙니다. 14살 아이가 100억 원짜리 계약 회의를 완벽히 통역했습니다. 지수는 충분히 훌륭합니다. 김 회장은 윤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와 할아버지도 함께 모시겠습니다.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으시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누워만 있고 최고의 의사를 모시겠습니다. 재활치료도 받으시게 하겠습니다. 지수가 엄마 곁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정말요? 엄마가 나을 수 있어요? 김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흘 후였습니다. 이삿짐 센터 트럭이 골목에 들어왔습니다. 많지 않은 짐이었습니다. 옷가지 몇 벌, 이불 몇 채, 작은 가전제품들. 그게 전부였습니다. 김 회장이 준비한 승용차가 왔습니다. 지수와 할아버지가 엄마를 휠체어에 태웠습니다. 조심조심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차에 태웠습니다. 강남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지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보는 높은 빌딩들, 넓은 도로, 고급 차들.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40분 후 고급 주택가에 도착했습니다. 큰 대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잔디가 깔끔하게 깎여 있었습니다. 분수도 있었습니다. 저택은 3층 건물이었습니다. 하얀 벽에 큰 창문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와, 여기가 집이에요? 차에서 내리자 집사와 가정부가 나와서 맞이했습니다. 엄마를 휠체어째 안으로 모셨습니다. 1층 가장 큰 방에 엄마를 모셨습니다. 전동 침대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화장실도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게 넓었습니다. 지수는 2층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방이 넓었습니다. 지하 월세방의 3배는 되어 보였습니다. 큰 침대, 책상, 옷장, 화장대까지 있었습니다. 창문으로는 정원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도 2층에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김 회장은 집에 있는 모든 직원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집사, 가정부, 운전기사, 정원사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오늘부터 지수는 내 딸입니다. 김 회장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후계자로 키울 것입니다. 모두 지수를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거실 한쪽 구석, 계단 위에서 누군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민준이었습니다. 35살의 조카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저 시장 거지애를 후계자로 민주는 이를 갈았습니다. 35년 동안 자신이 유일한 후계자였습니다. 회사도 재산도 모든 게 자신한테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14살 계집애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민주는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외삼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회장이 돌아봤습니다. 외삼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 애를 후계자로요? 그래, 내 결정이야. 김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네는 전무이사로 계속 일하면 돼. 전무이사요? 저는 외삼촌의 유일한 조카인데요.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김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조용히 하게. 여기서 큰 소리 내지 마. 민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분노로 타올랐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부모를 만났습니다. 아버지 오태식과 어머니 김선희였습니다. 세 사람은 저택 뒤편 정원에서 만났습니다. 오빠가 미쳤어. 시장 거지애를 후계자로 삼다니. 김선희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조용히 해. 누가 들어. 오태식이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들아,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요. 어떻게든 저 애를 내쫓아야 하는데. 민준의 목소리는 도끼로 가득했습니다. 달빛 아래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수는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시장에 강냉이 팔러 가던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장에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낯선 방에서 지수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7시가 되자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는 서둘러 옷을 입고 내려갔습니다. 넓은 식당에 큰 식탁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이미 자리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왔구나. 여기 앉아. 김 회장이 옆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가정부 박순자가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62살의 마른 체구 여자였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습니다. 김 회장 앞에는 따끈한 밥과 된장찌개, 구운 생선이 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지수 앞에 놓인 밥그릇은 달랐습니다. 밥이 차가웠습니다. 김이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숟가락으로 밥을 떠봤습니다.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지은 밥 같았습니다. 이거 찬밥이에요. 지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순자가 돌아봤습니다. 먹기 싫으면 굶어. 시장 거지 주제에 뭘 따지고 그래. 독한 말이 쏟아졌습니다. 지수는 움찔했습니다. 김 회장은 신문에 집중하고 있어서 듣지 못했습니다. 지수는 참았습니다. 찬밥을 억지로 입에 넣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꾹꾹 삼켰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아침을 먹고 학교 갈 시간이 됐습니다. 김 회장이 말했습니다. 지수야, 운전기사가 학교까지 태워다 줄 거야. 감사합니다. 하지만 현관으로 나가자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운전기사에게 뭔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는 오늘 내가 쓸 거야. 너는 버스 타고 가. 민준이 지수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시끄러워. 시장 거지가 무슨 운전기사야? 민준은 승용차에 타고 떠났습니다. 지수는 혼자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10분을 걸어갔습니다.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걸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택 거실에는 민준의 부모가 와 있었습니다. 오태식 부부였습니다. 지수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희가 지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 엄마는 뭐 하는 사람이었대? 통역사? 거짓말 아니야? 지수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 훌륭하면 왜 지하방에서 살았어? 다리도 못 쓰면서 무슨 통역사야? 사기꾼 아니었어? 김선희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오태식도 거들었습니다. 시장에서 강냉이나 팔던 애가 감히 이 집에. 지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지수는 자기 방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지수의 뒷모습을 보며 민준 부부는 비웃었습니다. 방문을 쾅 닫고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지수는 베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엄마가 그리웠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리웠습니다. 좁았지만 따뜻했던 지하 월세방이 그리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찬밥을 먹었습니다. 매일 혼자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갔습니다. 저택에서는 민준 가족들이 지수를 무시했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렸습니다. 거지애가, 꼴 보기 싫어. 가정부 박순자는 더욱 심했습니다. 지수방 청소를 안 했습니다. 빨래도 안 해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가 준 목걸이가 없어졌습니다. 작은 은목걸이였습니다. 값은 싸지만 지수에게는 보물이었습니다. 서랍을 뒤졌습니다. 옷장도 찾아봤습니다.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준 시계도 없어졌습니다. 낡은 시계였지만 할아버지의 유일한 선물이었습니다. 지수는 방 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침대 밑도 책상 서랍도 모두 찾아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쓰레기통 옆을 지나가다가 지수는 멈춰 섰습니다. 쓰레기통에서 뭔가 반짝였습니다. 엎드려서 들여다봤습니다. 엄마의 목걸이였습니다. 할아버지 시계도 그 옆에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버린 것이었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와 시계를 주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목걸이 줄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지수는 목걸이를 꼭 쥐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1층 엄마 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살금살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엄마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엄마.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윤미선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지수야? 왜? 무슨 일이야? 지수는 엄마 곁으로 다가가 안겼습니다. 엄마. 힘들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여기 사람들이 저를 지수는 울먹였습니다. 윤미선은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지수야, 조금만 참아. 회장님 은혜 생각하면. 네, 알아요. 참을게요. 지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보였습니다. 둥근 보름달이었습니다. 지수는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참자. 엄마가 나으시면, 엄마가 다시 걸으실 수 있으면.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베개가 눈물로 젖었습니다. 14살 소녀의 외로운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침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평소처럼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비서실장 최성철이 황급히 뛰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최성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회장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라제시 회장님과의 계약서 원본이 사라졌습니다. 김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어제 저녁까지 금고에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확인하니 없어졌습니다. 김 회장은 급히 금고실로 향했습니다. 금고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다른 서류들은 그대로인데 계약서만 없었습니다. 100억 원짜리 계약서였습니다. CCTV 확인했나?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10분 후 보안실에서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어젯밤 11시쯤이었습니다. 복도에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작은 체구, 긴 머리. 지수였습니다. 영상 속 지수는 주위를 살피며 금고실로 들어갔습니다. 10분 후 서류 뭉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급히 복도를 빠져나갔습니다. 김 회장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때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뒤에는 부모 오태식 부부도 따라왔습니다. 외삼촌, 보셨죠? 저 애가 서류 훔쳤어요. 민준이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증거가 확실하잖아요. CCTV에 다 찍혔어요. 김선희가 거들었습니다. 그것 봐요. 제가 뭘 했어요. 시장 거지에 믿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김 회장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아니야. 지수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최성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최성철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여러 장의 종이였습니다. 지수 어머니 윤미선 씨의 과거 기록입니다. 김 회장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장에는 징계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5년 전 윤미선 씨는 통역 중 뇌물을 받고 거짓 통역을 했다가 해고당한 기록이 있습니다. 뭐라고? 김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에는 구체적인 날짜와 금액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500만 원을 받고 계약 내용을 왜곡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거짓말이야. 이건 거짓말이야. 하지만 서류에는 도장도 찍혀 있었습니다. 회사 직인도 선명했습니다. 민준이 냉소했습니다. 그것 봐요. 엄마도 사기꾼, 딸도 도둑. 피는 못 속이는 거예요. 오태식도 거들었습니다. 형님, 이제 정신 차리셔야죠. 저런 애를 후계자로 삼으시면 회사가 망합니다. 김 회장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40년 회사 생활에서 사람 보는 눈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든 게 흔들렸습니다. 지수를 당장 불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시간 후 지수가 학교에서 급히 불려왔습니다. 교복을 입은 채였습니다. 회장실로 들어서는데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김 회장, 민준 가족, 최성철 모두 엄숙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 부르셨어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회장은 CCTV 화면을 틀었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지수가 금고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수야, 이게 사실이니? 김 회장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지수는 화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에요. 저 안 했어요. 전 그날 밤에 방에서 증거가 있잖아.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CCTV에 네가 찍혔어. 뭘 더 변명해. 거짓말이에요. 누가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지수는 울먹였습니다. 김 회장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 엄마가 15년 전에 뇌물 받고 거짓 통역했다는 기록인데 지수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읽는 지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우리 엄마는 그런 분 아니에요. 증거가 다 있는데 뭐가 거짓말이야. 김선희가 비웃었습니다. 엄마도 사기꾼, 딸도 도둑. 역시 피는 못 속이는구나. 김 회장은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지수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회장님, 저 진짜 안 했어요. 믿어주세요. 지수는 김 회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제발, 저 믿어주세요. 전 정말. 김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CCTV 영상, 엄마의 과거 기록, 모든 게 지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김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분간 내 방에만 있어라. 회장님, 지수가 울부짖었습니다. 저 정말 안 했어요. 정말이에요. 나가. 김 회장이 고함쳤습니다. 난생 처음 지수에게 소리 지른 것이었습니다. 지수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지수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현관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날 믿지 않아. 아무도. 지수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목 놓아 울었습니다. 회사 앞 화단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지수는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방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한테 이 일을 어떻게 말하나?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실까? 지수는 자기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저 어떻게 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지수는 울다 지쳐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꿈, 쫓겨나는 꿈. 온갖 악몽이 지수를 괴롭혔습니다. 한편 저택 서재에서는 김 회장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계약서, 사본과 윤미선의 기록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그 서류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걸까? 지수를. 밖에서는 민준과 최성철이 만나고 있었습니다. 정원 구석진 곳이었습니다. 완벽했어요. 최성철이 웃었습니다. CCTV 조작도 서류 위조도 완벽했습니다. 외삼촌이 곧 저 애를 내쫓을 겁니다. 민준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차갑게 드리웠습니다. 이틀 후 저녁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렸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수와 관련된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그 서류들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집사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인도에서 손님이 오셨습니다. 인도? 누가? 라제시 회장님 부부이십니다. 김 회장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내려가니 라제시 회장과 부인 프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온 듯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라제시 회장님, 어떻게? 김 회장님, 지수가 누명 썼다고 들었습니다. 라제시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프리아 부인도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인도에서 연락받고 바로 비행기 탔습니다. 지수를 꼭 만나고 싶어요. 김 회장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습니다. CCTV에도 찍혔고 그 CCTV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전문가에게 의뢰하세요. 라제시 회장이 말했습니다. 제가 인도에서 보안 전문가를 데려왔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 봅시다. 김 회장은 급히 회사 보안실로 연락했습니다. 1시간 후 라제시가 데려온 보안 전문가와 함께 저택에서 CCTV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는 노트북으로 영상을 여러 번 돌려봤습니다. 프레임 하나하나 확대해서 봤습니다. 10분 후 전문가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영상 조작됐습니다. 뭐라고요?
김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시간 코드를 보십시오. 여기 11시 15분에서 11시 20분 사이 5분이 통째로 건너뛰었습니다. 전문가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누군가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다른 사람 얼굴을 지수양 얼굴로 합성한 겁니다. 김 회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진짜 범인은? 전문가는 원본 파일을 복구했습니다. 진짜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화면에는 민준이 금고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류를 꺼내서 나오는 모습도 선명했습니다. 민준, 네가... 김 회장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라제시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윤미선 씨 과거 기록도 거짓입니다. 프리아 부인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미선 씨는 15년 전 우리 회사 최고의 통역사였어요. 여기 당시 표창장이 있어요. 서류에는 우수 통역사상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미선의 이름과 사진이 선명했습니다. 인도 회사 사장의 서명도 있었습니다. 사기꾼이라니요. 미선 씨는 가장 정직한 분이었어요.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죠. 프리아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군가 미선 씨 과거를 조작한 겁니다. 김 회장은 너무 화가 나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40년 사업 인생에서 이렇게 속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것도 자기 조카한테. 민준을 당장 불러. 김 회장이 고함쳤습니다. 집사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분 후 민준이 부모와 함께 저택으로 왔습니다. 최성철 비서실장도 함께였습니다. 거실에 들어선 민준은 라제시 부부를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외삼촌 무슨 일로? 시끄러. 김 회장이 노트북을 돌렸습니다. 진짜 CCTV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민준이 금고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니, 이건 네가 했구나. 네가 서류 훔쳐서 지수방에 넣었지. 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선희가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오빠, 이건 오해예요. 우리 민준이가. 오해? 증거가 다 나왔는데 무슨 오해야? 라제시 회장이 윤미선 표창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미선 씨 과거 기록도 위조한 거죠? 미선 씨는 우리 회사 최고의 통역사였어요. 프리아 부인도 거들었습니다. 사기꾼이라니요. 미선 씨는 15년 전 우리에게 너무나 정직하게 일해주셨어요. 최성철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도망가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최 실장, 너도 공모했지. 회장님, 저는 다 알아. 네가 CCTV 조작하고 서류 위조했지. 김 회장은 세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민준, 오태식 부부, 최성철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당장 짐 싸서 나가. 회사에서도 해고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외삼촌, 저는 외삼촌 조카인데. 민준이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가. 당장. 민준 가족과 최성철은 쫓겨났습니다. 짐도 못 싸고 그대로 저택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김 회장은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2층 지수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수야, 지수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지수는 침대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지수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수야, 미안해. 아저씨가 너를 의심해서. 지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습니다. 회장님, 다 알았어. 민준이가 한 거였어. 네가 아니었어.
김 회장은 지수를 꼭 안아줬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수는 김 회장 품에서 울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라제시 부부도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프리아 부인이 지수를 안아줬습니다. 지수, 우리가 다 증명했어. 내 엄마는 최고의 통역사였어. 정말, 정말이에요? 그럼, 여기 증거도 다 있어. 그날부터 저택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정부 박순자가 지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지수야, 미안해. 아줌마가 정말 잘못했어. 박순자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민준에게 돈 받고 지수를 괴롭힌 것을 모두 고백했습니다. 용서해줘. 제발. 지수는 박순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엄마 윤미선은 김 회장이 소개한 최고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최고의 의사들이 치료 계획을 짰습니다. 석 달 후였습니다. 재활치료실에서 엄마가 평행봉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양옆에서 부축했습니다. 한 발, 한 발씩. 엄마는 떨리는 다리로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5년 만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엄마, 엄마가 걸어요. 지수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도 김 회장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 지수, 엄마가 걷는다. 윤미선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6개월 후 저택 정원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라제시 부부가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모두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김 회장이 지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지수야, 너는 이제 내 딸이야. 진짜 딸. 감사합니다, 회장님. 아니,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김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65해를 살며 자식이라 부를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딸이 생겼습니다. 강냉이 팔던 소녀는 재벌 회장의 딸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후계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겸손했고, 여전히 엄마를 사랑했고, 여전히 꿈을 가졌습니다. 엄마처럼 훌륭한 통역사가 되는 꿈. 그 꿈을 향해 지수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합니다.